아빠, 안 돼. 딸아이의 절규가 찢어지는 비명처럼 낡은 아파트를 울렸습니다. 차가운 쇠고리가 내 손목을 감싸던 그 순간 아이는 나를 끌고 가는 경찰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덩치 큰 형사가 아이의 눈을 맞추며 물었습니다. 얘야, 말해봐. 누가 그랬어? 응?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떨리는 작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차마 아이의 얼굴을, 그리고 나를 경멸하듯 쳐다보는 그 형사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내 목에 채워진 것은 보이지 않는 목줄이었고 내 등을 짓누르는 것은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이었습니다. 복도를 끌려나가는 짧은 순간 시간은 영원처럼 늘어졌습니다. 열린 현관문들, 그 문틈으로 나를 향해 쏟아지는 이웃들의 눈빛은 칼날 같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 집 아빠가 그랬다니. 가장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제 자식을 짐승만도 못한 놈. 경찰 아저씨, 저런 놈은 평생 감옥에 가둬야 해요. 그들의 저주는 내 귀에 제대로 박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물속에 잠긴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내 온 신경은 오직 등 뒤에 남겨진 딸아이의 울음소리에만 향해 있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를 꺼내지 못하는 내 입이, 내 심장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몸을 거칠게 밀어붙이던 경찰들, 그들 역시 나를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혐오와 분노가 가득했죠. 또 하나의 쓰레기를 치우는군. 그들의 표정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쓰레기다. 나는 짐승이다.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스스로를 단죄하며 나는 순순히 그들의 힘에 몸을 맡겼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나를 이 아수라장 속에서 발견하고 내게 처음 수갑을 채웠던 그 형사, 그의 눈빛만은 다른 이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경멸 대신 날카로운 의문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기술자처럼 그는 내 눈 안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의 죄가 아니라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을. 그의 시선이 너무나도 날카로워서 나는 끝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취조실, 쇠로 된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거울. 세상의 모든 색이 빠져나간 듯한 그 공간에 나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을 조이던 수갑은 풀렸지만 보이지 않는 족쇄가 여전히 내 온몸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2명의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아까 현장에서 나를 경멸스럽게 보던 젊은 형사였고 다른 한 명은 바로 그 남자 이경민 형사였습니다. 젊은 형사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나는 기계처럼 대답했습니다. 젊은 형사는 귀찮다는 듯 조서를 꾸며나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 사건이 가정 불화로 인한 흔해 빠진 아동 학대 사건으로 종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뭘 더 물어볼 게 있습니까? 현장에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피해 아동의 진술도 확보했고 피의자도 순순히 잡혀왔고. 젊은 형사가 이경민 형사를 향해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이경민 형사는 대답 대신 컵에 찬물을 따라 내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의자를 끌어당겨 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나를 해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차병수 씨, 왜 그랬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의 상처를 보니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던데, 당신 손으로 딸을 때릴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당신도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의 질문은 칼날이 되어 날아와 내 심장의 가장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마음이 아팠냐고? 내 심장은 이미 먼지가 되어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질문에 6년간 굳어있던 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무너지면 아이가 위험해진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목에서 기어나온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이경민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책임? 벌? 그런 상투적인 대답 말고 진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 집, 내가 직접 둘러봤소. 이상할 만큼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더군. 술병 하나 굴러다니지 않고 폭력적인 가장의 집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 당신 딸을 사랑하긴 합니까? 사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내 목숨보다 내 영혼보다 더 사랑하는 딸을 왜 짐승처럼 때렸습니까? 나는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그와 시선을 마주하면 내 안에 갇힌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책상의 차가운 표면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선배님. 입만 아프죠. 저런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죄책감도 없는 사이코패스거나 아니면 술 마시고 기억 안 난다고 하거나. 젊은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경민 형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지. 하지만 차병수 씨, 이것만은 기억하시오. 당신이 지금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정말로 당신의 딸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당신의 딸을 더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는 길인지 밤새 잘 생각해 보시오. 그가 나가고 취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가 남기고 간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아이를 위한 길, 아이를 지키는 길. 나는 그 길을 위해 6년 동안 모든 것을 버텼다. 나의 삶, 나의 영혼, 그리고 아빠라는 이름까지도. 그런데 왜일까? 그의 마지막 말이 6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내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취조실의 공기는 쇠맛이 났습니다. 이경민 형사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질문은 굳게 닫힌 내 세상의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온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정말로 당신의 딸을 위한 길인지 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길이었으니까요. 그것이 틀렸다면 내 인생은 송두리째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젊은 형사는 조서를 마무리하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이경민 형사와 나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 한 잔을 타서 내 앞에 놓아두고 자신의 서류를 묵묵히 검토할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수백 마디의 신문보다 더 나를 압박해왔습니다. 딸아이가 병원으로 갔습니다. 지금 심리 안정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애써 짓누르고 있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이가 결국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 갔습니다. 어떤 기분입니까? 당신 손으로 딸을 병원에 보낸 기분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속에는 비난이 아닌 순수한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딸아이의 담임 선생님과 통화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범생이고 친구 관계도 원만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이가 눈에 띄게 마르고 그늘이 졌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차병수 씨.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아이는 죽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누군가에게 발설하는 날 아이는 죽은 아내처럼 내 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좋습니다. 당신 입이 열릴 때까지 내가 직접 찾아보도록 하죠. 이경민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집 정식으로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다 찾아낼 테니까. 그가 떠나고 나는 차가운 유치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마치 다른 행성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는 웅크리고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어김없이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아내를 죽였어. 내 업보가 딸에게 향하고 있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딸을 살릴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야. 그래, 이것이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야. 한편 이경민 형사는 젊은 형사와 함께 내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배님, 진짜 수색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평범한 아동 학대 사건 같은데요. 현장에 답이 있어. 범인이 남긴 흔적이든 범인이 숨기려 했던 진실이든. 이경민 형사는 장갑을 끼며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집처럼 더럽거나 분노 조절 장애 환자의 집처럼 부서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집은 이상할 만큼 깨끗했습니다.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었습니다. 뭐야, 결벽증 환자 집인가? 젊은 형사가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경민 형사의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생활감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 특유의 온기나 편안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완벽하게 세팅된 모델하우스 같았습니다. 그리고 냄새. 집 안에는 방향제 냄새도 음식 냄새도 아닌 기이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절에서 나는 향 냄새와 축축한 한약재 냄새가 뒤섞인 듯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냄새. 이 형사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장롱문을 열자 그 안에 걸린 옷들은 모두 무채색 계열의 낡은 옷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롱 구석 작은 상자 안에서 그는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여성용 원피스와 구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분명 새 것이었습니다. 마치 6년 전 어느 날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아내의 유품일 겁니다. 그때 거실을 수색하던 젊은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선배님, 이리 와보세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경민 형사가 거실로 나가자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벽 한쪽이 온통 붉은 글씨로 쓰인 부적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알아볼 수 없는 기괴한 문양과 한자들이 뒤엉킨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부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TV 아래 서랍장 안에서는 수십 개의 약초 단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단지마다 애군 소멸, 질병 퇴치 같은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미신에 빠져 살았구만. 이러니 애를 잡지. 젊은 형사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이경민 형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지배의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집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 그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아래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를 불러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통장 여러 개와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던 이경민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차병수 씨의 월급 통장이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매달 일정 금액이, 아니, 최저생활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돈이 김도윤이라는 낯선 이름의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그리고 서류 뭉치. 그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6년 전 차병수 씨 부부가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이 역시 김도윤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건 그냥 학대가 아니었어. 이경민 형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빨아먹은 거대한 착취 사건이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6년 전 아내를 잃고 심신이 미약해진 차병수 씨에게 누군가 계획적으로 접근했다. 미신과 공포를 이용해 그의 정신을 지배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딸아이는 가장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자 인질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단 하나.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악마 김도윤은 대체 누구인가? 이경민 형사는 부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부적의 맨 아래 구석에 아주 작게 찍힌 도장이 있었습니다. 천명신당. 그는 즉시 컴퓨터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10년 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무속인 부부. 남편의 이름이 바로 김도윤이었습니다. 이경민 형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목표가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바로 피해자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수집한 증거들을 챙겨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가운 취조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웅크리고 앉아있던 내가 그의 기척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내 앞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통장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가 집에서 가져온 부적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부적을 보는 순간 내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경민 형사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차병수 씨, 이제 말해주시죠. 천명신당의 김도윤. 그 인간 대체 누구입니까?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실제로 일어났던 가슴 아픈 사연들을 바탕으로 매일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릴 이야기를 무료로 읽어드립니다. 이 아버지의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이경민 형사가 내뱉은 그 이름, 천명신당. 그것은 단순한 상호가 아니었습니다. 내 6년의 지옥을 지배해온 감히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금기어였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취조실의 공기가 얼어붙고 내 세상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며 뇌가 새하얗게 비는 느낌. 심장이 목구멍 아래까지 치솟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허, 허. 나도 모르게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갈 듯 몸을 뒤로 뺐습니다. 안 돼. 들어서는 안 될 이름이다. 저 형사가 저 이름을 알고 있어. 그럼 아이가 내 딸이. 차병수 씨, 정신 차리시오. 이 형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내 반응을 보고 자신의 추리가 정확했음을 확신한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아이가 죽어. 나는 공포에 질려 거의 울부짖듯 중얼거렸습니다. 6년간 단 한 번도 내뱉어 본 적 없는 내 영혼을 올가맨 주문이었습니다. 이경민 형사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건 저주가 아니라 협박이야. 당신 딸을 죽이는 건 그놈들이지 당신의 입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의 외침은 내게 닿지 않았습니다. 내 눈앞에는 이미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아내의 모습과 그 위로 겹쳐지는 딸아이의 얼굴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의식을 잃듯 책상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수사팀 사무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형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그 사람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그냥 처벌 피하려고 정신 이상한 척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경민 형사는 텅 빈 화이트보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건 연기가 아니야. 저건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최면을 건 사람의 눈이야. 공포가 영혼을 완전히 잠식해버린 그런 눈. 그는 매직펜을 들고 보드 한가운데에 차병수 씨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딸이라고 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아동 학대가 아니야. 한 가정을 통째로 집어삼킨 거대한 착취이자 세뇌 사건이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는 젊은 형사에게 지시했습니다. 넌 천명신당과 김도윤, 그리고 그 아내의 행적을 샅샅이 뒤져. 10년 전 사건 기록부터 다시 훑어봐. 난 6년 전 차병수 씨 아내의 사망 사건 파일을 다시 열어볼 테니. 자료실. 먼지 쌓인 서류들 속에서 이경민 형사는 빛바랜 사건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변사사건 보고서. 차병 씨의 아내는 빗길에 미끄러진 차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한 너무나도 평범하고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다 장례 절차 보고서에서 한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장례식 참석자 명단. 그리고 그 아래 참고인 진술조서. 당시 옆집에 살던 이웃의 증언이었습니다. 그 양반 아내 죽고 완전히 넋이 나갔었지. 장례식 내내 시체처럼 앉아만 있더라고. 그때 웬 부부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챙겨주기 시작했는데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어. 이경민 형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6년 전 그 비극의 장례식장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회상 장면. 흑백 사진 속의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차병수 씨는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위패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그의 귓가에 사람들의 위로가 공허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내게, 어쩌다 이런 일이, 아이는 어쩌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그의 어깨에 따뜻한 손을 얹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인자한 미소를 띤 중년의 남자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었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저희도 이웃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끈적하고 부드러운 힘. 그의 아내가 차병수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이 좋은 곳으로 가셔야 할 텐데 마음에 한이 많으신 것 같아 눈을 감지 못하고 계십니다. 네. 김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가면 이승에 미련이 남는 법입니다. 특히나 남겨진 자식 걱정에 구천을 떠돌게 되지요. 그러다 좋지 않은 기운이라도 끌어들이면 그 화가 아이에게 미칠 수도 있습니다. 화가 아이에게 미친다.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차병수 씨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공포가 그의 영혼을 덮쳤습니다. 그는 갓난아기인 딸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딸아이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니. 차병수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발 우리 아이만은. 김도윤의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한을 풀어주고 산자를 지키는 것이 저희의 일이니까요. 저희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아이는 무사할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죄책감과 공포라는 가장 비옥한 토양 위에 그들은 믿음이라는 이름의 독버섯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6년 동안 차병수 씨의 영혼을 양분 삼아 거대하게 자라났습니다. 다시 현재 이경민 형사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빠진 한 남자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켰습니다. 차병수 씨가 저지른 폭력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6년 전 그들이 설계한 거대한 범죄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유치장. 나는 차가운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명신당.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비밀이 세상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쇠창살 너머로 이경민 형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종이 한 장을 내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찍힌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넋이 나간 내 옆에 서서 마치 구원자처럼 인자하게 웃고 있는 무속인 부부의 모습. 사진을 보는 순간 잊고 있던 그날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들의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했던 손길, 그리고 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눈빛까지. 이경민 형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차병수 씨, 저자들이 당신에게서 앗아간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 당신의 영혼, 그리고 당신의 이름까지 전부 빼앗아갔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차병수 씨가 아니라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제 그만 당신의 이름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빠, 내가 잊고 살았던, 잊어서는 안 되었던 나의 이름. 굳게 닫혀있던 내 세상의 문이 아주 조금씩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그가 사라진 뒤에도 그의 마지막 말은 유령처럼 내 곁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그만 당신의 이름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아빠, 내가 잊고 살았던, 잊어서는 안 되었던 나의 이름. 하지만 그 이름을 되찾는다는 것의 의미를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을 되찾는 순간 나를 지탱해온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밤이 되자 유치장의 어둠은 차갑게 나를 잠식해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구원자처럼 다가왔던 그들의 얼굴, 그리고 내 귓가에 속삭이던 뱀의 혀 같은 목소리. 회상 장면.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가 떠나간 텅 빈 집. 나는 갓난아기인 딸을 안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김도윤과 그의 아내. 그들은 마치 오랜 이웃처럼 익숙하게 집 안으로 들어와 내 앞에 앉았습니다. 김도윤의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부인의 영혼이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눈에 밟혀서 그런 것이겠지요. 그녀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에 대한 원망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원망이요? 그녀의 눈빛이 뱀의 눈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부인은 당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당신이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내를 지키지 못했지요. 그날 아침 아내가 집을 나서기 전에 당신과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 사소한 다툼이 아내의 발걸음을 재촉했고 결국 죽음으로 이끈 겁니다. 당신의 그 작은 업보가 아내를 죽인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아내와 아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작은 다툼. 하지만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그 사소한 기억은 내 인생을 파멸시킨 거대한 죄악이 되어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아내를 죽였다.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도윤이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죗값을 치르면 됩니다. 당신의 그 더러운 업보를 씻어내지 않으면 이제 그 화가 고스란히 저 아이에게로 갈 겁니다. 아내처럼 당신의 딸마저 잃고 싶으십니까? 나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발 우리 딸만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집 안 곳곳에 붉은 부적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내게 검은 약초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더러운 피를 정화하는 영약입니다. 매일 밤 아이가 잠들기 전에 한 사발씩 마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당신의 죄를 씻어내는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그들이 주는 약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역했지만 마실수록 정신은 몽롱해졌고 죄책감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 번째 의식을 지시했습니다. 아이는 당신의 업보를 그대로 물려받아 몸 안에 악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악귀를 쫓아내지 않으면 아이는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될 겁니다. 악귀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의 등을 보시오. 검붉은 반점이 피어오르고 있지 않소? 그게 바로 악귀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아이의 등에서 악귀의 피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들은 내 손에 가느다란 대나무 회초리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아이의 등을 3대만 때리시오. 아이는 아프겠지만 이것은 벌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아이의 몸에서 악귀를 내쫓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직접 딸을 구원하는 겁니다. 나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사랑하는 딸을 때리라고? 말도 안 돼. 할 수 없어. 하지만 그때 내 눈앞에 빗길에 쓰러져 있던 아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아내를 죽였어. 그 화가 아이에게 미칠 거야. 그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나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고통이냐
아니면 아이의 죽음이냐? 그날 밤 나는 잠든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사처럼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 딸을 지키기 위해 이런 짓을 해야만 해.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아이의 작은 등을 향해 회초리를 내리쳤습니다. 짝!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며 잠에서 깼습니다. 아빠, 왜 그래? 아파. 아이의 비명소리에 내 심장은 갈갈이 찢겼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2번, 3번. 이것은 벌이 아니다. 구원이다. 나는 주문처럼 되뇌며 아이의 등 위로 내 죄를 쏟아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빠가 아니라 내 딸의 구원자이자 형벌 집행관이 되었습니다. 의식은 점점 더 잔혹해졌고 그들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내 통장을 가져갔고 내 집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영혼까지도. 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지옥 안에서 딸아이를 지킨다는 유일한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다시 현재 어둠 속에서 나는 비명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이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야. 다음 날 아침 이경민 형사가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병수 씨, 어젯밤 당신 딸이 병원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가 내민 것은 스케치북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색 크레파스로 마구 휘갈겨 그린 사람의 형체가 있었습니다. 눈, 코, 입이 없는 거대한 괴물. 그리고 그 아래 아이가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괴물이 나를 때려요. 우리 아빠를 돌려주세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아이를 구원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아이에게 나는 아빠가 아니라 괴물이었습니다. 내가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차가운 유치장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나는 우리 딸을. 이경민 형사는 그런 나를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을 목격한 자의 서늘한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아니겠지. 이제 그만 당신을 괴물로 만든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말할 때가 되지 않았소? 나는 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닫혀있던 지옥의 문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그가 사라진 뒤에도 그의 마지막 말은 유령처럼 내 곁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그만 당신의 이름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아빠, 내가 잊고 살았던, 잊어서는 안 되었던 나의 이름. 하지만 그 이름을 되찾는다는 것의 의미를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을 되찾는 순간 나를 지탱해온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밤이 되자 유치장의 어둠은 차갑게 나를 잠식해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6년 전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구원자처럼 다가왔던 그들의 얼굴. 그리고 내 귓가에 속삭이던 뱀의 혀 같은 목소리. 회상 장면.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가 떠나간 텅 빈 집. 나는 갓난아기인 딸을 안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김도윤과 그의 아내. 그들은 마치 오랜 이웃처럼 익숙하게 집 안으로 들어와 내 앞에 앉았습니다. 김도윤의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부인의 영혼이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눈에 밟혀서 그런 것이겠지요. 그녀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에 대한 원망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원망이요? 그녀의 눈빛이 뱀의 눈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부인은 당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당신이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내를 지키지 못했지요. 그날 아침 아내가 집을 나서기 전에 당신과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 사소한 다툼이 아내의 발걸음을 재촉했고 결국 죽음으로 이끈 겁니다. 당신의 그 작은 업보가 아내를 죽인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아내와 아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작은 다툼. 하지만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그 사소한 기억은 내 인생을 파멸시킨 거대한 죄악이 되어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아내를 죽였다.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도윤이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죗값을 치르면 됩니다. 당신의 그 더러운 업보를 씻어내지 않으면 이제 그 화가 고스란히 저 아이에게로 갈 겁니다. 아내처럼 당신의 딸마저 잃고 싶으십니까? 나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발 우리 딸만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집 안 곳곳에 붉은 부적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내게 검은 약초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더러운 피를 정화하는 영약입니다. 매일 밤 아이가 잠들기 전에 한 사발씩 마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당신의 죄를 씻어내는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그들이 주는 약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역했지만 마실수록 정신은 몽롱해졌고 죄책감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 번째 의식을 지시했습니다. 아이는 당신의 업보를 그대로 물려받아 몸 안에 악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악기를 쫓아내지 않으면 아이는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될 겁니다. 악기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의 등을 보시오. 검붉은 반점이 피어오르고 있지 않소? 그게 바로 악기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아이의 등에서 악기의 피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들은 내 손에 가느다란 대나무 회초리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아이의 등을 3대만 때리시오. 아이는 아프겠지만 이것은 벌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아이의 몸에서 악기를 내쫓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직접 딸을 구원하는 겁니다. 나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사랑하는 딸을 때리라고? 말도 안 돼. 할 수 없어. 하지만 그때 내 눈앞에 빗길에 쓰러져 있던 아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아내를 죽였어. 그 화가 아이에게 미칠 거야. 그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나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고통이냐 아니면 아이의 죽음이냐. 그날 밤 나는 잠든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사처럼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 딸을 지키기 위해 이런 짓을 해야만 해.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아이의 작은 등을 향해 회초리를 내리쳤습니다. 짝!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며 잠에서 깼습니다. 아빠, 왜 그래? 아파. 아이의 비명소리에 내 심장은 갈갈이 찢겼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2번, 3번.
이것은 벌이 아니다. 구원이다. 나는 주문처럼 되뇌며 아이의 등 위로 내 죄를 쏟아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빠가 아니라 내 딸의 구원자이자 형벌 집행관이 되었습니다. 의식은 점점 더 잔혹해졌고 그들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내 통장을 가져갔고 내 집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영혼까지도. 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지옥 안에서 딸아이를 지킨다는 유일한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다시 현재 어둠 속에서 나는 비명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이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야. 다음 날 아침 이경민 형사가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병수 씨, 어젯밤 당신 딸이 병원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가 내민 것은 스케치북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색 크레파스로 마구 휘갈겨 그린 사람의 형체가 있었습니다. 눈, 코, 입이 없는 거대한 괴물. 그리고 그 아래 아이가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괴물이 나를 때려요. 우리 아빠를 돌려주세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아이를 구원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아이에게 나는 아빠가 아니라 괴물이었습니다. 내가 6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차가운 유치장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나는 우리 딸을. 이경민 형사는 그런 나를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을 목격한 자의 서늘한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아니겠지. 이제 그만 당신을 괴물로 만든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말할 때가 되지 않았소? 나는 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괴물이 나를 때려요. 우리 아빠를 돌려주세요. 딸아이의 그 한마디는 내 영혼을 산산조각 낸 파괴의 주문이었습니다. 나는 괴물이었습니다. 아이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아이의 영혼에 가장 깊은 상처를 새긴 괴물. 내가 쌓아 올린 세상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주저앉아 나는 소리 없이 몸을 떨었습니다. 단순한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날뛰었습니다. 손끝이 저려오고 숨을 쉴 때마다 쇳소리가 났습니다. 금단 현상.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내 몸이 일으키는 반란이었습니다. 매일 밤 마시던 그 검은 약초물, 내 이성을 마비시키고 영혼을 잠재우던 그 독이 이제는 내 몸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그들의 지배 아래로 다시 기어 들어가라고. 귓가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어리석은 놈. 감히 우리를 벗어나?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될 것이다. 내년의 딸년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렸다. 내가 우리를 배신했으니 아이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안 돼. 나는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아이가 죽는다. 나 때문에 내 아이가 죽는다. 공포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독처럼 나를 잠식했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벽에 머리를 박고 죽어버리면 이 끔찍한 고통과 공포가 끝날까? 그때였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유치장의 작은 배식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경민 형사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뚝배기와 함께 깍두기가 담긴 작은 종지 그리고 플라스틱 숟가락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국밥 냄새가 차가운 유치장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짐승처럼 그를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뭡니까 이거? 저녁입니다. 식사하셔야죠.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 같이 차분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당장 치우세요. 나는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음식은 사치였습니다. 아니, 독이었습니다. 아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어떻게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간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식구 앞에 쪼그리고 앉아 나와 눈을 맞췄습니다. 당신 어제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쓰러지면 싸워볼 기회조차 없어져요. 싸움이라니 무슨 싸움 말입니까? 당신 딸을 괴물로 만든 진짜 범인들과의 싸움. 그리고 당신 자신과의 싸움. 그는 뚝배기를 내 쪽으로 조금 더 밀어주었습니다. 일단 먹고 힘부터 내시오. 이건 내가 경찰로서 주는 밥이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주는 겁니다. 사람 대 사람. 그 말이 얼어붙었던 내 심장을 작게 흔들었습니다. 지난 6년간 나는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꼭두각시였고 의식을 집행하는 도구였습니다. 그 누구도 내게 이런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게 늘 차가운 약초 물만을 건넸으니까. 나는 홀린 듯 뚝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쌀밥 위로 뜨거운 국물이 연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것을 먹어도 될까? 저것을 먹는 동안 내 아이에게 끔찍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망설이는 내 모습을 보던 이 형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딸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최고의 아동심리 전문가와 함께 있어요. 24시간 경찰이 병실 앞을 지키고 있고 당신이 여기서 쓰러진다고 해서 그놈들이 당신 딸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식사하시오. 그의 말은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회유하기 위한 경찰의 흔한 수법일지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기 위해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뜨거운 국밥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뚝배기 안으로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짜고 뜨거웠습니다. 나는 울면서 꾸역꾸역 밥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한 숟가락씩 되찾는 의식이었습니다. 나를 옥죄던 공포와 죄책감이 뜨거운 국물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웠을 때 나는 텅 빈 뚝배기를 들고 배식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형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의지로 내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작고도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형사님,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저주를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나는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아주 희미한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경민 형사의 얼굴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한 사람이 지옥의 문턱에서 겨우 손을 내민 것을 본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내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군, 아버님. 그가 처음으로 나를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 딸을 살리는 길은 단 하나요. 진실을 말하는 것. 당신을 괴물로 만들고 당신 딸의 영혼에 상처를 낸 그 악마들의 정체를 세상에 전부 드러내는 것이요. 그럴 용기가 있습니까? 용기. 내게 그런 것이 남아있을까?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아이의 그림 속 우리 아빠를 돌려주세요라는 그 말이 내게 마지막 남은 용기를 짜내게 만들었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전부 다. 그것이 길고 길었던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내 고백이 아이를 정말로 구하는 길이 될지 아니면 우리 모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길이 될지 그때의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괴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딸의 아빠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은 아내가 죽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나는 썩어 문드러졌던 내 기억들을 하나씩 끄집어냈습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넋을 놓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목소리는 아주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제게 아내가 제 업보 때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죽인 거라고. 이경민 형사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판단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인간의 고통을 듣는 깊은 연민만이 담겨 있었죠. 나는 그 눈빛의 의지에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제 더러운 업보가 이제 갓난아기인 딸에게로 갈 거라고. 그걸 막으려면 그들의 정화의식을 따라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저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이 내민 손이 동아줄인 줄 알았습니다. 썩은 거미줄인 줄도 모르고 나는 그들에게 매일 밤 검은 약초물을 받아 마셨던 이야기, 그 물을 마시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들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처럼 들렸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몸에 악귀가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악귀를 쫓아내야만 아이가 살 수 있다고 제 손으로 직접 아이의 등에서 악귀의 피를 뽑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 회초리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아빠의 손으로 딸을 구하는 신성한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마 다음 말을 잇지 못하고 나는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오열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울어보지 못했던 한 아버지의 통곡이었습니다. 이경민 형사는 말없이 제게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눈시울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나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지옥으로 변해가는 과정들을, 의식이라는 이름 아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고 나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미워하고 벌주고 상처 입혀야만 했습니다. 아이가 울부짖을 때마다 내 심장은 갈갈이 찢겼지만
이것이 아이를 살리는 길이라는 그들의 저주에 나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월급 통장을 넘겼고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넘겼습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세상과 단절된 채 나는 오직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작은 지옥 안에서 그들의 꼭두각시로 살아갔습니다. 내 유일한 세상은 딸아이였고 내 유일한 목표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었습니다. 모든 고백이 끝났을 때 취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쏟아낸 탈진 상태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고 결국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으니 아이는 오늘 밤 죽게 될 것이다. 절망이 다시 나를 덮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경민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소, 아버님. 그는 나를 피의자가 아닌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푹 쉬시오. 남은 싸움은 이제부터 우리 경찰이 할 테니. 그가 돌아서서 취조실을 나가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지옥이 정말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수사팀 사무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습니다. 이경민 형사는 팀원들 앞에서 차병수 씨의 진술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사무실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습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야. 사이비 종교를 이용한 완벽한 인신매매이자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이경민 형사가 화이트보드에 1000명신당 무속인 부부 검거 작전이라고 썼습니다.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린다. 차병수 씨의 진술과 우리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오늘부로 저 악마들을 잡기 위한 전쟁을 시작한다.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팀은 1000명신당 김도윤 부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은신처, 거래관계, 주변인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또 다른 팀은 압수된 증거물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부적에 쓰인 문자의 의미, 약초의 정확한 독성 성분, 그리고 6년간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며 그들의 범죄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나갔습니다. 나는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서 내의 안전한 보호실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들의 말투, 행동, 자주 쓰던 말들, 의식을 치르던 방식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든 지옥의 조각들을 꺼내어 수사팀의 퍼즐을 맞춰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김도윤 부부는 꼬리가 잡히지 않는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변인들은 모두 입을 굳게 닫았고 계좌는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거치며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세탁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지쳐갈 무렵 이경민 형사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과거를 뒤져야 해. 이놈들은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10년 전 그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던 사건 기록,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다시 검토해. 밤늦도록 수사팀은 10년 전의 낡은 사건 파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젊은 형사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찾았습니다, 선배님. 그가 찾아낸 것은 당시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한 여자의 연락처였습니다. 그녀는 김도윤 부부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당할 뻔하다가 가까스로 빠져나온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다음 날 이경민 형사는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겁에 질려 증언을 거부했지만 이 형사의 끈질긴 설득과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에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김도윤 부부의 범죄 수법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증거물 분석팀에서도 희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차병수 씨가 마셨던 약초물과 아이의 옷에 남아있던 미세한 성분을 분석한 결과 투구꽃에서 추출한 치명적인 독성 물질 아코니틴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범죄가 단순 사기나 폭행이 아닌 명백한 살인 미수임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악마들의 목에 법의 칼을 겨눌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경민 형사가 보호실에 있는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놈들을 잡으러 갑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형사님, 부디 제 딸아이를 괴물로 만든 저들을 당신의 손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그가 내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의 모든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수십 명의 형사들이 어둠 속으로 출동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옥을 끝낼 심판의 밤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밤. 공기는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고 도시의 소음은 저 멀리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했습니다. 나는 이경민 형사의 차 뒷좌석에 앉아 어둠에 잠긴 거리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심장은 뛰는 법을 잊은 듯 고요했지만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천명신당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골목이었습니다. 우리 차 외에도 어둠 속에는 수많은 그림자들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잠복 중인 형사들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암호와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운전석의 이 형사가 백미러를 통해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눈치채고 달아난다면, 혹은 내 딸아이에게 보복이라도 한다면, 내 영혼을 갉아먹은 공포가 마지막 발악처럼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들은 오늘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가라앉는 내 마음을 붙들어주는 유일한 닻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무전기에서 마침내 기다리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표 차량, 신당 앞으로 진입 확인. 김도윤과 그 아내, 차에서 내렸음. 지금 바로 안으로 들어간다. 이 형사가 무전기에 짧게 답했습니다. 작전 개시. 그 순간 골목의 모든 그림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빌라의 3층, 천명신당이라는 간판이 음산하게 빛나고 있는 그곳을 향해 수십 명의 형사들이 소리 없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작전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건물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층 창문으로 광기 어린 여자의 비명소리가 밤 공기를 찢으며 터져나왔습니다. 김도윤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것들 놔라. 감히 천손의 몸에 손을 대. 내 놈들 당장 3대가 멸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어서 김도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미쳤어.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이따위 짓을. 당장 내 변호사 불러. 하지만 그들의 발악은 거대한 파도 앞에 부서지는 모래성 같았습니다. 잠시 후 빌라의 현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형사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 나왔습니다. 늘 위엄과 신성함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6년간 나를 지배해온 신,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킨 절대자. 그들이 법이라는 이름 앞에 한낱 인간의 모습으로 무릎 꿇는 순간을 나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도윤이 끌려 나오다 어둠 속에 숨은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이 사리로 번뜩였습니다. 너, 내 놈이었구나.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내 놈과 내 딸년을 어떻게 살려줬는데 감히 우리를 배신해? 내 오늘 똑똑히 봤다. 내년의 딸년 내일 아침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의 저주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발악하는 모습이 처량하고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이경민 형사가 차에서 내려 그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말했습니다. 입 닥쳐, 이 사기꾼 새끼야. 내 놈이 걱정해야 할 건 저 아버님의 딸이 아니라 앞으로 내 놈이 살아가야 할 감옥에서의 내 인생이야.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만든 지옥의 무게에 짓눌려 차 안으로 구겨지듯 실려갔습니다. 이경민 형사가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버님.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6년. 너무나도 길었던 지옥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는 것이었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굳어있던 내 영혼이 비로소 녹아내리며 흘리는 그런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현장 감식반이 신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것은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끔찍한 범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신당의 비밀 금고에서는 수십 개의 차명 계좌 통장과 함께 피해자들의 명단이 적힌 장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내 이름뿐만 아니라 나처럼 자식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그들의 고통을 양분 삼아부를 축적해 온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영약이라고 부르던 약초 단지들에서는 차병수 씨가 마셨던 것과 동일한 독성 물질들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독초들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병들게 하여 자신들에게 영원히 의존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신당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 방은 온통 아이들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자녀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부모들에게 자녀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하고 더 많은 돈과 더 깊은 복종을 강요했던 겁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철옹성처럼 군림하던 악마의 제국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오는 길, 도시의 새벽은 언제나처럼 무심하고 평온했습니다. 이경민 형사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마침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이비 종교단체를 운영하며 수십 명의 신도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갈취하고 약물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무속인 부부가 오늘 새벽 경찰에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왜 딸아이를 때려야만 했는지, 내가 왜 괴물이 되어야만 했는지. 하지만 나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하고 허무했습니다. 악은 심판받았지만 내 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딸아이에게 새긴 그 끔찍한 상처들은
영원히 내 영혼에 낙인처럼 남아있을 겁니다. 이경민 형사가 그런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저 악마들과의 싸움은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아버님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따님과의 싸움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따님의 상처를 보듬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아빠의 자리를 되찾는 싸움 말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싸움이 될 겁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옥의 문은 닫혔지만 나는 여전히 그 지옥의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딸이 있는 또 다른 전장으로 홀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내 딸은 나를 용서해 줄까요? 나는 다시 내 딸의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새벽의 여명 속에서 나는 답없는 질문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말 못할 고통에 신음하며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웃은 없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외면했을지 모를 사회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의 위험성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옥의 문은 닫혔지만 나는 여전히 그 지옥의 입구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악마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졌고 세상은 잠시 들끓다 이내 식어버렸습니다. 나는 모든 혐의를 벗고 유치장을 나왔지만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을 때보다 더 무거운 족쇄가 내 발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족쇄였습니다. 나는 병원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딸아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더러운 발로 아이가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 신성한 공간을 더럽힐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그림 속에 등장했던 눈, 코, 입 없는 그 검은 괴물이 바로 나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이 앞에 설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낡은 여관방의 거처를 잡고 세상과 나를 단절시켰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회초리를 든 내 모습과 비명을 지르는 딸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일어나 앉아 내 손으로 내 뺨을 수없이 내리쳤습니다. 이 손으로, 내가 이 더러운 손으로 내 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나 자신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경민 형사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억지로 나를 끌고 병원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따님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하고 사람도 피했는데 요즘은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는다고 합니다. 심리 상담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이가 조금씩 구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던 진짜 아빠와 자신을 아프게 했던 가짜 아빠를요. 아이는 알고 있는 겁니다. 아버님이 진짜 괴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의 말에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국밥 그릇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합니까?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두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이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이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에게도요. 그는 내게 작은 수첩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동심리 상담센터의 연락처였습니다. 괴물은 아버님이 아닙니다. 아버님 역시 그놈들의 또 다른 피해자일 뿐입니다. 이제 그만 스스로를 벌하고 상처를 치료하십시오.
그것이 아버님이 따님에게 해줄 수 있는 지금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날부터 나의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매일 심리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년간 겪었던 일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썩어 문드러진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묵묵히 나를 기다려 주었고 나는 아주 조금씩 내 안의 지옥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들의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내를 잃은 죄책감이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 딸을 때리면서도 그것이 구원이라 믿어야만 했던 내 비참한 자기 기만에 대해 그렇게 울고 소리치고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고 있던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그들이 씌운 교묘한 덫이었다는 것을. 나는 작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마시고 땀을 흘리고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몸이 고될수록 밤에 꾸는 악몽은 옅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밤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직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나의 하루를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참 맑았다는 이야기, 공사장에서 먹은 점심이 맛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딸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기억들. 우리 딸 기억나니? 내가 5살 때 아빠랑 동물원에 갔었지.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다 옷에 다 흘려서 아빠가 옷을 사주려고 했는데 너는 괜찮다며 아빠 품에 안겨 잠들었었지. 그때 내 볼에 묻은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아빠는 아직도 기억한단다. 나는 그 편지들을 이경민 형사를 통해 딸아이의 상담 선생님께 전달했습니다. 아이가 읽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저 언젠가 아이가 아빠를 궁금해할 때가 오면 그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계절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거리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김도윤 부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나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나는 공사장에서 받은 일당을 전부 털어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아동복 매장 앞을 서성였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하얀색 원피스 한 벌을 샀습니다. 6년 전 내가 딸에게 사주지 못했던 세상에서 가장 예쁜 원피스. 나는 그 원피스를 곱게 포장해서 상담 선생님께 전달했습니다. 아이가 부담스러워할 테니 제가 주는 선물이라고는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저 세상에 어떤 아저씨가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만. 그리고 며칠 뒤 이경민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지금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따님이 아버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일하던 작업복 차림 그대로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상담실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차마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공포에 질려 울던 그 작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훌쩍 크고 수줍은 미소를 띤 낯설지만 그리운 내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내가 보낸 편지들이 한 묶음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내가 선물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로 이 길고 긴 침묵을 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발치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목이 메어 다른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 딸. 나는 눈물을 흘리며 감히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작고 따뜻한 손이 내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내 등을 가만히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하룻밤 사이에 아물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을.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1년 후, 어느 주말 오후 공원 벤치, 나는 딸아이와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입니다. 딸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다 입가에 하얗게 묻혔습니다. 나는 웃으며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쑥스러운 듯 나를 보며 웃습니다. 6년 만에 처음 보는 내 딸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악마는 심판받았지만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고통의 신음소리가 담장을 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모든 비극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 나는 압니다. 내 옆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아픔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만약 당신의 벽 너머에서 아주 희미한 고통의 소리가 들려온다면 당신은 귀를 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소리에 한 번쯤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그 작은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지옥을 끝내는 유일한 구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상황이었다면 6년의 세월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우리 사회가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